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삼성전자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명품 오디오 기업을 인수한 데 이어 이번엔 우리 돈 2조 3천억 원을 들여 유럽 최대 냉난방 공조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 붐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열관리 냉각 시스템 시장을 잡기 위한 포석입니다. 특히 삼성의 이번 인수가 우리 돈 800조 원을 투자하는 미국의 초대형 인공지능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합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부 장슬기 기자 나왔습니다. 장 기자, 먼저 이 삼성전자가 인수한 이 냉난방 공조 회사 이 플랜트 그룹은 어떤 회사입니까? 네, 삼성이 15억 유로, 우리 돈으로 2조 4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한 이 플랜트 그룹은요, 1918년 설립돼서 100년 이상 축적된 공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냉방과 난방을 통해서 열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면 되는데요. 이 열 관리가 필수적인 대형 데이터 센터나 병원, 그리고 민감한 고서나 유물을 관리하는 박물관의 공조 설비를 공급해왔습니다. 이 현재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제약사나 헬스케어, 그리고 식음료까지 60개 이상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플렉트의 지난 2023년 기준 연매출은 6억 7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 수준입니다. 이 시장에서 성장성이 상당한 기업으로 꼽히는 만큼 삼성 외에도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인수를 타진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삼성전자가 이 시점에 냉난방 공조 기업을 인수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삼성전자의 큰 그림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우선 AI 인프라를 갖추려는 초석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은 이미 지난해 미국 공조업체인 레녹스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공조시장 강화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 공조 사업은 가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시설에서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제어할 수 있는 만큼 친환경 기조에 따라 글로벌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항이나 이 공장과 같은 대형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 공조 시장의 성장세가 좀 두드러지는데요. 지난해 610억 달러에서 오는 2030년 9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0조 원 규모로 연평균 8% 성장이 전망됩니다. 특히 냉각 시설이 필수인 데이터 센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AI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데이터 센터 공조 시장은 2030년까지 441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18%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 공조 시장은 글로벌 공급 경험이나 솔루션 역량을 갖춰야 하는 만큼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으로 꼽힙니다. 때문에 삼성은 공조 업체를 직접 인수하는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왔는데요. 지난해 8조 원 규모의 공조 업체 인수전에서 고배를 마쳤던 만큼 이번에는 이재용 회장의 과감한 결단이 더해지면서 단독 협상으로 이번 빅딜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삼성이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싱스와 플렉트의 이 공조 제어 솔루션이죠. 플렉트 엣지를 결합하면 스마트홈의 스마트 빌딩까지 삼성의 AI 생태계 퍼즐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미 공조 사업에 힘을 주고 있는 LG전자와 정면 승부가 좀 불가피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LG전자도 이미 이 공조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고 사업 본부까지 신설한 바가 있는데요. 이 지난해에는 미국 엘라베마주에 4천억 원을 투입해서 신규 공조 생산 기지를 착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공조 사업 매출을 20조 원 규모로 성장시키겠다는 전략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MS 데이터 센터에 냉각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시장 공략도 본격화한 만큼 이 삼성과의 공조 시장 패권 경쟁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삼성과 LG가 기존에 가전 시장 중심으로 좀 경쟁을 벌여왔다면 이 범위가 산업용 공조 시장까지 확대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이번 인수 역시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붐, 이 대목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자,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가능성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오라클 등이 5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10개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앞서 이재용 회장은 방한했던 샘 올트먼 오픈 AI CEO와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 3자 회동을 하면서 스타게이트 합류에 좀 힘이 실리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잇따른 일본 방문 행보에 또 대형 데이터 센터 공조 솔루션을 보유한 이번 플렉트까지
부산까지 인수하면서 스타게이트 합류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플렉트의 데이터 센터 기술은 냉각 용량과 효율이 업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면서 AI 파트너사들의 수요가 상당합니다. 이 플렉트는 지난해 데이터 센터 업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어워즈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삼성이 만약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합류할 경우 AI 반도체 공급망 해소라는 이 효과에 더해져서 플렉트를 통해 공조 시장에서도 상당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오늘 증시 이슈 짚어보는 마켓톡톡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시원하게 상승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규모 AI 칩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반도체주의 투심이 크게 개선이 됐고요.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예상치를 하회한 것 또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최근 연이어 상승 랠리를 이어오고 있는 증권주 오늘 장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앞서 실적을 발표한 미래에셋증권에 이어 오늘 실적을 발표한 삼성증권과 한국금융지주 등도 보시는 것처럼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고요. 1분기 호실적에 더해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증시 활성화 공약까지 겹치며 기대감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 또한 나오는데 증권가에선 양호한 채권 운용 실적과 국내 주식 브로커리지 실적 개선, 발행어음과 IMA 신사업을 통한 외형 확대로 여전히 투자 매력이 존재한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을 향한 증권가의 눈높이 일제히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5월 정기 리뷰도 오늘 발표됐습니다. 한국 지수에서는 한화시스템과 삼양식품이 새로 편입됐고 에코프로머티와 NC소프트는 편출됐습니다. 편출입 결정에 따른 실제 리밸런싱은 오는 30일 이뤄질 예정으로 증권가에선 한화시스템과 삼양식품은 각 2천억 원이 유입이 되고 편출 종목들에선 약 1,000억 원 정도의 자금이 유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번 8월 리뷰에서 편입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는 LIG 넥스원과 HD 현대미포, 두산 등이 꼽힙니다. 지금까지 마켓톡톡이었습니다. 이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오늘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보수의 텃밭 부산 경남 지역에 집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역의 핵심 산업인 해운과 조선산업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우주항공과 원자력 산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자,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유호성 기자, 먼저 이재명 후보는 부산에서는 어떤 공약들을 발표했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부산 지역 유세에서 지역 경제 살리기 방안 가운데 하나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HMM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정부 주도로 해운 회사를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가장 큰 해운 회사가 HMM이라면서요. 그 HMM 회사도 부산으로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게 민간 회사라 쉽진 않지만 정부 출자 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음먹으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북극 항로 시대를 대비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민간 기업의 부산 유치를 동시에 추진해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국내 조선 산업의 중심인 거제시도 방문할 예정인데 앞서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 조선업 발전 정책 미리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스마트 친환경 미래 선박 시장 선점을 공약하며 LNG 선박과 전기 선박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 이 친환경 연료와
선박용 배터리 조기 상용화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해상 풍력을 이용한 선박 시장도 개척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는데요. 이 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조기에 추진해 해상 풍력 선박의 내수 시장을 키우고 동시에 세계 시장 진출의 발판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취약했던 PK 지역에서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고리로 민심을 파고드는 전략을 택한 걸로 보입니다. 네, 앞서 먼저 부산 유세를 마친 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경남에서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 김 후보의 동선은 어떻게 됩니까? 김문수 후보 역시 진주, 사천 등 국민의힘 지지 기반인 경남 내에서 핵심 기술 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지역 민심 다지기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김 후보는 우주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면서 2032년 달 탐사, 2045년 화성 탐사를 통해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 후보 발언 들어보시죠. 이제 비행기만 잡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발사체도 잘 해가지고 우리가 저 달나라로부터 화성으로 우주로 가는 우리 위대한 진주, 사천, 경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방문한 우주항공청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부총리를 신설하겠다며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이어서 원전 기업인 두산 에너빌러티도 방문을 했는데, 특히 원전 산업 같은 경우는 여야 후보 간의 입장차가 아주 크지 않습니까? 예, 김문수 후보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탈원전 등 여러 악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원자력, 수력, 화력, 풍력 모든 측면에서 앞서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 모듈 원전, 이른바 SMR에 대한 관심도 드러냈는데요. 경선 과정에서도 원자력 강국 공약을 통해 SMR 개발과 상용화 시기 단축, 원전 수출 확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연이은 매각 불발로 파산 위기에 놓였던 MG손해보험이 결국 이제 가교보험사로 전환됩니다. 신규 영업은 정지되고 기존 모든 보험 계약은 조건 변경 없이 그대로 다른 보험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찬희 기자, 이 가교보험사 언제 설립이 되는 겁니까? 네, 금융위원회가 오늘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의 신규 영업을 정지하고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교보험사는 파산 위기에 놓인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 그리고 보험 계약을 일시적으로 넘겨받아 관리하는 임시보험사로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합니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4차례나 매각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결국 당국이 더 이상 시장 매각은 어렵다고 보고 공적 정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MG손보의 보험 계약은 이르면 올해 2분기에 설립되는 가교보험사로 1차 이전된 뒤 내년 4분기에 삼성, DB, 현대, KB, 메리츠 등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될 예정입니다. 5대 손보사로 계약이 최종 이전되기 위해서는 전산 시스템 준비 등이 필요해 1년 이상 걸리는데요. 이 기간 동안 가교보험사는 기존 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등 관리 업무를 하게 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보험계약자 피해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대안이라며 정리에 필요한 비용은 공적 자금이 아닌 보험사들이 적립해놓은 예금자 보호기금을 통해 충당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다른 보험사들이 부실해진 MG손해보험의 계약을 떠안게 되는 건데, 가입자들 피해는 없겠습니까? 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장 내용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총 계약 건수인 151만 건 모두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가교보험사로 계약이 넘어가더라도 보험료, 보장 조건, 만기 등은 전부 동일하게 승계되고 나중에 대형 손보사로 다시 이전될 때도 조건 변경 없이 그대로 인계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이달 말 5대 손보사와 경영협의체를 꾸려서 어떤 계약을 어떻게 나눠 인수할지 실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반면 MG손보 임직원들의 경우 상당수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현재 MG손보에는 521명의 임직원이 근무 중인데 가교보험사는 신규 영업이 없어 최소 인력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인력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금융당국은 5대 손보사와의 협의를 거쳐 MG손보 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한국경제TV 박천입니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가 요동을 치면서 투자 경고 종목이 역대 최대 수준까지 늘어났습니다. 대선이나 총선이 끝나면 처참한 말로를 맞는 이 정치 테마주의 운명을 알면서도 선거철마다 더 광범위해지고 열풍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증권부 김원규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최근 이 투자 경고 종목이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일단 투자 경고 종목 관련 자료를 보실 텐데요. 이 특정 종목의 주가가 좀 비정상적으로 급등할 경우에는 이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제도인데요. 이 지정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 급등하면은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건수는 5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자 역대 월별 최대치입니다. 올해 1월과 2월, 3월과도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은 규모입니다. 사실 정치 테마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정치인과의 신락 같은 인연이나 소문과 풍문, 여기에 소형주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 그 종목이 타겟이 되곤 합니다. 김 기자, 실체 없는 대선 테마주 지금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일단 금융감독원이 최근 코스피, 코스닥에서 분류한 정치 테마주는 총 60여 개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치 테마주는 정치인과의 단순한 학연지연, 혈연 또는 확인되지 않은 풍문만으로 주가가 급등락하는 종목을 말하죠. 이러한 정치 테마주는 시장 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 60개의 정치 테마주 중 절반 이상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무 상태가 부실합니다. 평균 영업이익률은 1% 수준으로 시장 평균인 5%의 약 5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종목의 평균 주가순 자산 비율은 2.3배로 시장 평균인 2배 이상으로 고평가되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로 지정된 60개 종목 중 3분의 2 이상이 고점 대비 주가가 30% 이상 하락하면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조사 일국 관계자는 시장 영향을 고려해서 60여 개 테마주의 종목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시장 건전성 확보를 시장 감시,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유 없이 오른 주가 덕분에 이득을 챙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가가 올랐으니 가진 주식을 판다는 게 이제 모두 불법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그런 사례가 많이 늘고 있죠. 맞습니다. 일부 종목이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급등하면서 경영진 등 대주주들이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경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형식상 제도 위반은 아니지만 주가 급등 시점을 노려 사익을 챙기고 추가 하락에 따른 손실은 개인 투자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DSC 인베스트먼트가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14일이었죠. DSC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이력에 있는 퓨리오사 AI를 방문하면서 이 회사의 주가는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습니다. 이후 15일과 16일 이 회사의 김유한 상무가 장내에서 각각 21만 주, 4만 주를 매도하면서 총 22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고 박정훈 전무도 같은 시기에 장내에서 25만 주를 팔아서 21억 원의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네, 보통 기업 대표나 임원이 주식을 팔려면 이를 좀 미리 알리는 제도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까? 대표적으로 그 제도가 사전 공시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현행 사전 공시 제도는 임원이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가 전체 발행 주식의 1%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을 매각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가격과 수량,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네. 연기금, 국책은행, 보험사 등 재무적 투자자의 경우 예외로 분류되면서 사전 공시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테마주 중 상당수가 이 제도의 허점을 활용해서 대규모 매도를 감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오늘은 물론 그간 수시로 정치 테마주에 대해 적극적인 점검에 나선다고 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 측은 정치 테마주는 투기적 단타가 횡행하는 시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 중 하나라면서 사전 공시 제도의 금액 기준을 낮추고 면제 대상도 축소하는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김원규 기자였습니다.
이 삼성전자 단 한 종목만을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 ETF가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됩니다. 이 최초의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이 등장하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삼성전자를 양방향으로 투자할 수 있는 손쉬운 길이 열렸습니다. 김채영 기자입니다. 오는 19일 삼성전자 단일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이 홍콩 증시에 상장됩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의 2배, 그리고 주가 하락의 2배 베팅하는 상품으로 전 세계에서 현재 유일한 삼성전자 파생 상품이 될 전망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 주가가 1% 오르면 2% 수익을 얻고, 인버스 ETF는 삼성전자 주가가 1% 하락하면 2% 수익을 얻는 구조로 운용됩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공매도나 선물 매도를 하지 않고도 더 큰 차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들은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상품으로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 계좌를 개설해야 투자할 수 있습니다. 홍콩 달러뿐만 아니라 미국 달러 버전으로도 출시되며 운용 보수는 1.6%, 총 보수 비용은 2%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 증시에서는 이미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단일 종목 ETF가 흥행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단일 종목 가격을 추종하는 ETF를 상장할 수 없습니다. 한국거래소의 ETF 상장 규정에 따라 주식과 채권을 합쳐서 10개를 포트폴리오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처음 등장한 단일 종목 ETF는 지난해 기준으로 93개, 총 운용자산 규모는 26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2배 레버리지 ETF 상품은 지난해 기준 총 운용 규모가 59억 달러를 넘어서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비트코인 큰손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 레버리지 ETF도 트럼프발 호재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종목의 레버리지나 위험 회피 투자가 가능해지지만 증시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만 시가총액 340조 원에 달하는 삼성전자의 유동성에 영향을 줄 만큼 파생 상품의 규모가 커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레버리지 인버스 펀드라는 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할 수는 있겠지만 기초자산의 어떤 유동성 대비해서 상품의 규모가 어느 정도 커져야 작용을 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관세 협의 여파로 6만 전자 탈환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 세계 유일 삼성전자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투자자들을 불러들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똥바이오차가 토양계량제뿐만 아니라 가축 분뇨가 갖고 있는 고유한 영양 성분을 농축해서 그 비료 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비료 원료이기 때문에 연간 1,000억씩 투입되는 유박 비료를 대체할 수 있고 화학 비료도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비료입니다. 네, 과거에는 바이오차가 비료 공정 규격이 없었는데 그래서 활용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나 업계에 요구가 많아서 저희들이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해서 안을 마련해서 작년도에 비료 공정 규격에 설정을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